추석 특집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안녕하십니까, 전진영입니다. 추석을 맞아 마트나 시장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올해 채소와 과일값이 만만치 않다는 걸 직접 피부로 느끼셨을 겁니다. 봄철 냉해와 여름철 긴 장마, 잦은 태풍 등의 기후 위기가 작황을 부진하게 했고 결국 가격이 크게 오른 건데요. 기후 위기 정말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왔고 이제는 현실이 됐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추석 특집,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왜 기후 위기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기후 위기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우리가 기후 위기 대응을 지금 당장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수요일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추석 특집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자, 추석 특집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오늘 첫 시간 기후위기의 징후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자연이상 현상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장 이제 우리가 피부로 가장 먼저 느꼈던 것, 최근에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면 더 잘 와닿으실 것 같은데 올여름에 정말 장마가 길었어요. 장마가 아니라 우기라고 표현할 만큼 비가 계속 내렸고 그리고 태풍도 보통 이제 여름에 한두 개 정도 지나가면 끝나는데 연이어서 몇 개씩 연달아 왔고요. 이게 좀 단순히 2020년 자체가 이상하다가 아니라 이걸 기후 위기의 징후로 보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올해 역대 최장 장마 기간 51일을 기록했고요. 초강력 태풍이 연달아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극한 날씨로 인해서 비 피해가 더 커졌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향으로 올여름 전국 강수량이 약 880mm로 역대 2위를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가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7월 평균 기온이 6월보다 낮은 기온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6월보다는 7월이 더 덥고 7월보다는 8월이 더 덥죠. 그렇죠. 근데 그 반대가 일어난 거죠. 근데 단순히 날이 덥거나 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는 날씨의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상기후의 영향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위험이 바로 질병을 퍼뜨리는 미생물과 해충들의 급격한 확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겨울이 또 유독 따뜻했거든요. 그리고 여름이 또 덥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긴 장마철 이런 것들이 생태계 변화를 유발시킨 겁니다. 그래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 전국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그 수돗물 유충 사건도 네. 결국은 기후 변화가 낳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곤충이 번식하기에 더 알맞은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자, 산에서도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게 산림청 조사 결과 매미나방이 굉장히 많이 번식을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여의도 면적의 21배를 뒤덮는 규모로 번식을 했다고 그러고요. 예. 이게 이제 산에 있다가 도심으로까지 퍼져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얼마 전 서울 은평구에서는 봉산 일대를 대벌레가 또 장악을 해서 그리고 한참 뉴스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상기후의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예년과 비교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내린다거나 아니면 태풍이 계속 온다거나 미국 같은 경우는 토네이도가 온다거나 이런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네. 저희가 이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관련 소식들 전해드렸어요. 중국에서 왜 최근 중남부 지역을 강타한 역대급 폭우가 2달 정도 이어지면서 5,5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양쯔강 유역의 세계 최대 규모의 산사댐이 붕괴된다 이런 논란도 굉장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일본도 기록적인 폭우로 구슈 지방을 덮는 폭우로 강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잇따라 발생을 했고요.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는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인도의 홍수도 굉장히 심각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고 게다가 이 올해 들어서 대서양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현재까지 23개의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9개가 미국 남부 해안 지역을 초토화시켰는데요. 미국은 104년 만에
만에 처음으로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의 습격을 가장 많이 받은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과학자문위원회는 1980년 이후 폭풍 발생 빈도는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면서 앞으로 뉴욕에서는 500년 주기 홍수가 25년마다 닥칠 수 있다고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 세계적인 폭염 현상도 이게 단순히 뭐 여름이니까 덥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폭염이어서 저희가 정말 뉴스에 많이 등장하기도 했고 인간이 견디기 힘든 수준으로까지 지금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이 미 항공우주국에 따르면 올해 미국 데스밸리의 8월 17일 기온이 54.4도였대요. 54.4도요. 예, 네. 예, 1931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고요. 이 러시아 시베리안 베르호안스크의 기온도 6월 20일 38도를 기록해서 135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북극해 얼음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올 8월 북극해 평균 얼음은 1981년부터 2010년 평균 대비 29.4%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약 30%의 얼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남극 또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요. 최근 6년 동안 로스앤젤레스 LA 크기만큼 그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이것 역시 30%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지구의 해수면을 7.3m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의 물을 가지고 있는 그린란드의 경우도 1992년에 비해서 7배나 빨리 빙하가 녹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보건 불가 판정이 내려졌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겨울에 어는 얼음보다 여름에 녹는 얼음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110제곱킬로미터 정도 크기의 얼음 덩어리가 여러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는 등의 상황이 관측되고 있기도 하고요. 알프스의 원래 눈은 흰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상현상으로 분홍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색깔이 있는 그 얼음 같은 경우에는 태양빛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를 가속화하기 때문에 녹는 속도가 더 빨라진대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시베리아가 사실 그 가장 지금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베리아는 어느 정도 사실 기온이냐면 원래는 평균적으로 영하 20도를 기록하고 있는 곳인데 네. 가장 낮은 온도 기록이 영하 67.8도를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38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기서 발발이 돼서 동토층이 녹고 있고요. 그리고 산불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여기에 갇혀있던 메탄이 네. 밖으로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온난화 능력이 이산화탄소의 30배에 이릅니다. 게다가 가연성도 있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을 해서 메탄이 나오고 이 메탄으로 인해서 산불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 전 세계적인 폭염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기후위기의 대표적인 징후로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바로 산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평론가님께서도 이 시베리아 화재 이야기를 또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산불 이야기를 하자면 호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정말 6개월 넘게 산불이 이어졌고 이 사태를 겪으면서 호주 국민들도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 많이 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호주에서 사실 이 산불 벌어지기 전에 몇 달간 가뭄이 이어졌거든요. 네.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6개월간 대형 산불이 계속돼서 호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고요. 휴교령 또 주민 대피령까지 다 내려졌었습니다. 이 당시 섭씨 40도가 넘는 고온과 강한 바람, 70m가 넘는 불기둥까지 나타나면서 화재 진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연기 때문에 또 대기질 지수도 위험 단계보다 21배나 높은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2월에 산불이 휩쓸었던 호주 동부 지역인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 웨일주에 갑자기 또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1990년 이후 최대 강수량을 기록하고 지역에 따라서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산사태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호주의 산불로 호주 산림의 14%인 약 18만 6천 제곱킬로미터가 소실이 됐고요. 호주 전역에서 3천 채가 넘는 주택이 불에 탔고
열대우림이 많이 훼손이 됐죠. 또 안타까운 게 호주에 서식하는 코알라, 호주에만 서식하잖아요. 네. 3분의 1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자연기금이 이 산불의 직간접 피해로 12억 5천 마리의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이 산불 당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우리는 점점 더 덥고 건조한 여름을 맞고 있다면서 분명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산불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호주 정부가 발간한 산불과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가 호주 지역을 산불이 더 일어나기 쉬운 조건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지금 대형 산불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자연 이상 현상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 현상들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폭염, 폭설, 태풍, 장마 요 정도로 저희가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잠깐 우리나라 사례를 들으면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만 도심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메뚜기떼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수십만 마리 새들이 갑자기 폐사를 했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자연 생태계적으로 교란이 일어나는 부분도 기후위기의 징후로 봐야 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동아프리카 지역인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에 대규모 메뚜기떼가 출몰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메뚜기떼가 제곱킬로미터당 최대 1억 5천만 마리가 움직이는데요.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3만 5천 명의 소비량에 맞먹는 작물을 먹어 치워가지고 식량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거든요. 게다가 이게 이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바람을 타면 하루에 최대 150km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어서 파키스탄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항공 방제 작업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 메뚜기떼를 결국은 못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5년 만에 지금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서 앞으로 1년 안에 메뚜기떼를 퇴치하지 못해서 상황이 악화되면 역병이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내놨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대규모 메뚜기떼 출현도 결국은 원인이 기후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일부 지역의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 이런 양상은 더 자주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지난 8월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에 있는 비스케인만에서는 평균 바다수온이 상승하면서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가지고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 뉴멕시코주에서는 최소 수십만 마리의 새들이 사체로 발견이 되고 있어서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 새들의 폐사 원인으로 최근 미국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을 비롯해서 지난주 뉴멕시코를 강타한 한랭 전선과 가뭄이 연관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추석 특집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온 첫 시간입니다. 기후위기의 징후라고 볼 수 있는 전 세계 자연 이상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봤을 때 외국 어느 지역에서 전날 여름 날씨였다가 다음날 바로 영하로 떨어져서 폭설이 내렸다는 얘기를 봤는데 날씨가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호주에 큰 산불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산불이 더 심해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여름이 적당히 잘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사계절에 좀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태풍이 3개 연달아서 오고 막 그런 거예요.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장마가 50일 이상 지속됐잖아요. 이것도 기후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또 호주 산불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가지고 캥거루도 막 다 죽고 이런 거 보면 기후변화에 영향이 있지 않나. 추석 특집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고 기록적인 폭염 또는 폭설이 발생하는 것, 역대급 긴 장마 기간이 이어지는 것, 단순히 올해가 좀 이상해서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정말 눈앞에 다가왔다는 징후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저희가 해드렸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산불, 폭염, 장마가 왜 기후위기의 시그널인가 그 연관성을 좀 알아보고요.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 그리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시민들의 인터뷰를 좀 먼저 들려드렸습니다. 기후위기라고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드렸었는데 일단 두 분도 다 답을 들으셨는데요. 어떠세요? 이 답변 좀 들어보니까 일단 소감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2020년은 정말 코로나 그리고 또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워졌고 그 속에서 최장 장마의 태풍까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정말 위기를 다 겪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지금 기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속도와 빠르기가 말할 수 없이 빨라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자연 생태계의 변화든 우리 인간의 미래든 아주 매우 큰 위기 속에 지금 놓여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매일 경제 활동을 하면서 배출하는 화석 에너지 그리고 이 CO2가 대표적이고 온실가스인데 그러면 그 원인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줄이기 위해서 하루빨리 액션에 들어가야 되고 행동에 나가야 되는데 이 위기에 비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의 행동은 너무 더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좀 답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네, 김수석 의원님요. 근데 저는 뭔가 느낌은 올해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제 느꼈을 때는 좀 늦은 문제고 올해는 사실 좀 약과거든요. 맛보기 정도이기 때문에. 올해 나타나는 현상들이요. 네, 현상을 맛보기 때문에 이 얼마나 더 심각한지를 좀 아시는 분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기후 위기 관련 기사가 나오면 요즘은 아래쪽에다가 이제 그 우울증 상담 같은 걸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걸 넣어줘요. 우리나라 연예인 자살 기사에 그런 나오잖아요. 그런 게. 왜냐하면 이 상황이 좀 굉장히 우울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아직 인식은 조금 덜 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좀 더 사회적으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야 될 텐데 아직은 그 단계는 좀 못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각성은 다들 느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심각한데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나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찍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게 기후 위기 때문인 것 같아라고 물어봐도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앞서 저희가 인터뷰에서도 좀 들려드렸습니다만 뉴스를 통해서 다들 아세요. 기후 위기 때문에 산불이 잘 안 꺼진대 아니면 태풍이 자주 온대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진 박사님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 지난 한 150년 동안 1도 정도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보게 되면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그 온실가스가 지구의 온도를 올린 겁니다. 대표적으로 CO2와 같은 화석 에너지 연소가 있고요. 그래서 석유, 석탄, 가스 이런 것들을 태우게 되면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지구 온도 상승은 북극의 변화라든지 전 세계의 기상에 영향을 미치는 강수량의 변화, 해수면의 상승, 바다의 물의 온도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기상 체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요즘에 산불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죠. 그리고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은 꺼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일대는 매우 가문데다가 고온 현상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대의 숲과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른 장작처럼 바짝 말라 있는 상황이에요. 이 속에서 불길이 한번 당겨지면은 인간의 힘으로 끄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 산불로 확산이 되는 건데요. 이런 그 가뭄 현상이라든지 고온 현상 이런 것들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과학자들이 한 6개 그룹, 6개 국가의 17명이 모여가지고 산불과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 조사를 호주를 대상으로 했고 이 기후 변화가 호주 산불을 가속화시키는데 30% 정도 역할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김지석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아니다 30%는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이게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수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속도대로 온실가스가 배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2040년경에 1.5도에 도달한다라는 것도 40년경일 뿐이지 오히려 2035년이라든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당겨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부분도 또 궁금해요. 방금 박사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지구 온도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1도 정도 올라갔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구 온도가 1도가 올라가는 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인가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김지석 위원님이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거는 뭐 사회나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요게 지금 무서운 게 아니라 요 다음에는 그럼 뭐가 오느냐, 이게 지금 좀 아찔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만 해도 유럽이나 미국의 보험업체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고 나서거든요. 네.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피해가 적당히 나야 그 걷어들인 보험비로 보상해주고 다시 또 회사를 유지하는데 보험업 자체가 유지가 어렵겠다. 이대로 가가지고는 이 패턴대로 가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그냥 그럭저럭 하는데 앞으로 안 좋아질 게 뻔하니까요. 근데 해수면 상승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되게 느리게 진행돼요. 그게. 네. 그래가지고 뭐 당장 뭐 크게 뭐 어디가 확 잠기고 이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확실해진 거는 더 강한 태풍이 더 많은 비를 몰고 와서 한꺼번에 쏟아 부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1도 상황에서 시베리아 쪽에서도 이제 눈이 빨리 녹으면서 건조해지면서 불이 계속 났고, 네. 호주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잊혀졌지만 6개월 정도 불이 타가지고 불이 타면서 배출된 온실가스 양만 호주 전체가 배출한 양의 70%인가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온실가스 줄여야 되는데 그냥 숲이 불타는 바람에 배출량이 뭐 1.7배로 늘어버렸거든요. 호주가 아주 작은 나라도 아닌데. 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비가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열대우림이 비가 오는 메커니즘이 열대우림에서 증발된 습기가 위로 올라갔다 다시 비로 떨어지는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가 사이클로 이제 습기가 도는데 밑에 숲이 없으니까 증발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바짝 마르는데 개발업자 이런 사람들 불씨를 놓는 순간 한 1년 정도씩 지금 타버리는 거예요. 뭐 재규원이 무슨 뭐 악원 이런 것들 뭐 나름대로 잘 보존했지만 다 지옥불에 타버리는 거죠. 동물들 입장에서는 네. 꼼짝 못하고 죽으니까. 네. 1도에서의 그 녹고 있고 불타고 있는 것도 꽤 심각하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더 나빠질 거가 앞으로 더 이제 무서운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린란드만 더 녹아도 해수면이 한 5m 상승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곡창지대 평야 이런 거는 소금물로 오염되고 강물 따라서 소금물이 내륙으로 진출을 하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농사 짓기는 거의 불가능해지고 현재 상황은 자연적인 피해는 꽤 심각하고요. 뭐 그렇다고 재산 피해나 그런 사회적인 불안함이 감당 못할 정도냐 그건 아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거를 보는 사람들은 암울하죠. 네. 이거 어떻게 되나 앞으로. 그래서 사실은 뭐 비상사태 선포니 네. 평소라면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것들도 막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아직은 약간 저는 한국에서 그런 논의가 아직은 좀 약하다. 저희가 그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가장 많이 듣고 배우는 게 온실가스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하고 이 수준으로 계속 온실가스가 나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해야 좀 들으시는 분들도 심각성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먼저 이효진 박사님. 이 최악의 시나리오. 이 얘기를 합니다. IPCC 보고서도 매우 보수적으로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합의한 수준 정도로만 발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하루도 77억 명이 또 대기 중에 얼마나 열심히 화석 에너지나 온실가스를 뿜어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지구 온도를 계속 올려가겠죠. 그래서 오랜 논쟁이 있었어요. 지구 온도를 어느 선에서 막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1.5도냐 2도냐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2도 정도도 괜찮다라고 좀 선진국들이 얘기를 하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투발루나 이런 나라들은 우린 지금도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1.5도, 2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2018년도에 그 IPCC의 보고서, 특별 보고서가 나오면서 1.5도 이하로 안정화시켜야 된다. 그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1.5도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5도로 우리가 이 온실가스를 어쨌든 그 이상 오르지 않도록 지구 평균 기온을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냐면은 2040년에서 이 55년 사이에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시스템을 버려야 되는 게 이제 2040년에서 55년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대략 205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2050년 넷지로라고 해가지고 순증 제로, 대기 중에 더 이상 온실가스를 더하지 말 것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국제사회도요 이제는 2050년 넷지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것도 좀 늦다고 보는데 중국도 2060년에 넷지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도 넷지로 선언을 했고 전 세계 수십여 개의 이제 국가들이 그 목표를 정하고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국가이고 7억 톤을 지금 넘어서고 있고 그러면서 한국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온실가스 줄이는 노력을 안 한다. 기후 악당 국가다. 엄청나게 지금 주목받고 있거든요. 지적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12월까지 우리가 2050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2050년 넷지로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10년 안에 얼마나 더 강력하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가 이런 논의도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멸종으로 가죠. 예, 이미 그거는 생물학자들은 이미 6대 대멸종이 시작을 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사람 한 명 안 남고 다 죽는 게 뭐 몇십 년 안에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살 수 없는 곳, 생존 불가능한 지역이 늘어나고 먹을 거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은 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뭐 사람들을 못 도와주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지금도 기아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예, 뭐 명확한 현실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문명 사회, 법치주의 이런 것들이 붕괴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먹을 게 충분히 나오고 그걸 적당히 배분하면서 서로 불만이 없어야 유지가 되는 게 현대 사회인데. 그렇죠. 네. 그게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지금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아니 먹을 거가 부족해진다? 근데 이제 기후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거든요. 먹을 게 결국은 부족해진다. 식량 위기로 결국은 간다는 거죠. 네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정말 뭐 매드맥스 뭐 비슷한 이렇게 먹을 거 놓고서 이제 힘 있는 자들이 뭐 군데군데 살아남고 뭐 이런 게 그려지는 건데 대멸종으로 가는 지금 수순에 있고요. 뭐 멈출 수 있는 기회는 있고. 근데 우리가 과연 그걸 멈추기 위해 충분한 행동을 충분히 빨리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우리의 그런 화두로 유럽이나 이런 데선 되고 있고 아직까지 예, 계속 반복적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정도 문제로 인식해서 논의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유진 박사님께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 관련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나라별로 관련한 약속을 이제 이행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이 현재처럼 계속해서 이어지면 결국은 정말 식량 위기로까지 가고 인류가 멸망하는 결과까지 초래가 된다는 얘기를 김지석 의원님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2050년까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강제성이 없지 않나요? 네, 그렇긴 하지만 제가 요즘에 이제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WTO는 힘이 센데 세계 무역기구는 힘이 센데 기후 변화에 관한 협약 이런 것들은 정말 강제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 파리 협정 나가겠다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도의적으로 비난할 뿐이지 어떤 아주 강력한 봉쇄 정치 이런 것들을 못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이 그동안 우리가 이 기후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회의만 지금 26년째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답을 못 낸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툰베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호소를 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기후 문제를 인류가 푸는데 이제 여전히 좀 저는 둔감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의 이 경제를 돌아가는 시스템이 값싸게 지금 매겨져 있는 화석 에너지 시스템, 석유나 석탄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뿌리 깊게 기반을 두고 있어서 하루빨리 여기서부터 탈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각자가 이 모두에 대해서 이 책임지는 자세로 전환하지 않으면은 좀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54일 동안 장마가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 도대체 기후가 이상해. 그럼 이 원인에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60기의 석탄 발전소. 그리고 오늘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탄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네. 왜냐하면 값싼 석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장마와 내가 사용하는 석탄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기요금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요금 제도는 어떻게 하고 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나라도 태양광 달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런 것들과 연결시키지 않는 한 걱정만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연결시키고 모두가 같이 책임을 분담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부가 또 주도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너무 명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를 태양광 풍력으로 대체하고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용량을 좀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전기차로 대체를 하고 수소를 사용해서 철광석을 이제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쓰는 수소 같은 경우는 태양광 풍력으로 만든 전기로 만들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풍력이 10년 전에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비싼 걸 어떻게 하냐 했는데 지금은 너무 싸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거 하면 된다. 하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뭐 다른 거 없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약간 정당들이나 그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를 더 우수하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네. 계속 되게 폄하해 왔거든요. 네. 해외에서는 거의 슈퍼 솔루션 그러니까 무슨 어벤져스 영화를 따지면 아이언맨급의 활약을 하는 태양광을 우리나라에서는 중금속 덩어리, 뭐 폐기물 덩어리, 효율 낮은 돈 낭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거든요. 사람들 기피하게 만들고. 네네. 그러니까 필요한 거 다 나와 있고요. 대부분 안 하니까 문제죠. 자꾸 그건 답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코로나에 대응하는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집중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 방역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고통을 좀 감내하면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정말 우리가 화석 에너지로 벗어나서 온실가스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이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는 그냥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출근했어. 그런데 그게 다 온실가스 배출하고 연결되었어.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 구조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산업, 아까 얘기했던 재생가능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네. 이런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유럽의 그린 딜이라든지 미국의 대선에서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 뉴딜 네. 그리고 현재 우리 정부도 7월 달에 발표한 그린 뉴딜 같은 게 이제 온실가스 줄이는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 코로나처럼 기후위기 대응도 집중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지금 저희 추석 특집으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태를 겪으면서도 우리나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참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다 연결이 돼 있고 협력해서 하는 대응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참 많이 느꼈는데 끝으로 현 시점에서 기후 위기를 위해서 나라별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세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을지를 좀 한마디씩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유진 박사님. 일단 저는 파리 협정의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다 인식하고 있는 게 한 나라만 해서도 안 되고 전 세계가 다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파리 협정을 맺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11월 3일쯤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트럼프의 당선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당선이 돼서 그린 뉴딜을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큰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리라는 최소한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목표를 좀 더 높여서 우리가 1.5도 이하에 이것도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하로 정말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저는 2050년 넷지로 사회에 대한 비전을 앞당겨서 실행에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하려면은 지금 EU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060년에 넷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은 이 개도국의 적응을 위해서 선진국들이 돈을 내서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만 동시에 중국이라든지 인도도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이들 나라도 줄일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미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재생가능 에너지, 수송 분야의 변화, 효율 이런 것들은 빨리 기술 공유도 해서 같이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판을 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한국 정부도 이제 그린 뉴딜 정책 발표했죠. 네. 그리고 최근에 저는 이거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었는데 기초 지자체들이 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229개가. 그러면 네. 이제 이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정부하고 기초지자체에 물어야 됩니다. 자, 비상선언하고 난 다음 뭐 하실 겁니까? 이제 우리 줄이게 해주세요.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들을 해서 태양광 발전기도 더 설치하고 협동조합도 활성화하고 또 자전거도 늘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일에 돈과 사람을 써야 됩니다. 돈과 사람을 써야지 이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일을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기후 위기를 생각하는 시민으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저는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태양광 발전기를 올리거나 태양광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해주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지석 의원님.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그 정치권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라라는 게 필요한 게 이게 뭐 인류 최대의 위기거든요, 정말로. 이게 웃기고 있네 생각 드신다면 한 3년, 5년 정도 후에 한번 제가 무슨 말인지 들어보시면 저 인간 왜 더 세게 얘기 안 했지? 이렇게 원망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개인의 실천으로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건 좀 인식하시고 네. 그리고 개인의 실천도 다수의 실천을 유도하려면 그게 경제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노르웨이가 전기차 보급률이 50% 넘었는데 비결이 뭐냐? 일반 차는 소비세를 50%를 먹여요. 네. 2천만 원 차가 3천만 원짜리가 돼요. 근데 전기차는 세금을 전혀 안 매겨요. 뭐 충전도 무료에 주차도 무료. 그러니까 환경은 잘 모르겠고 기후변화는 잘 모르겠지만 전기차 훨씬 낫네라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도책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출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맞는 쪽집게 조언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배터리라든지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그런 거 꽤 잘 만들어서 미국에서 하나큐세이라는 회사의 태양광 패널이 가정용 태양광에서 1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뭘 잘 만들어서 세계에 공급하는 걸 잘하니까 특히 또 문화적으로도 또 이렇게 강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걸 잘 활용해서 좋은 물건, 온실가스 줄이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서 팔고 남의 나라 눈치 보면서 일본 안 하는데 중국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안녕과 우리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해야 우리나라가 사는구나라는 걸 가지고 모든 걸 던져서 한번 달려보면 해외에서는 국책은행 총재가 나와가지고 온실가스 대응 안 하면 기업들 망합니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해줘요. 영국의 영란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라든지 그럼 경제인들이 사실 이걸 제대로 들여다보고 다시 보니까 이게 이렇네요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특집이 있다면 뭐 저는 안 와도 좋으니까 경제인들이 나와서 우리가 몰랐는데 들여다 보니까 이게 이 정도라서 빨리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논의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시민이든 정부든 이 환경 문제나 기후 위기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왜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Sing for the Climate, 기후를 위한 노래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노래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자는 거죠. 멸종 위기종 대상은 우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해, 당장 책임져야 해, 더 깨끗하게 숨 쉴 수 있게, 지속 가능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당장 시작해야 해. 여러분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지금 당장 시작하시겠습니까? 그 방법을 내일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추석 특집 2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전진영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